김성환의 시사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그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정인이는 입양된 이후 9개월 동안 지속적인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서울시 행정이 악을 키워냈다는 비판까지 사건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과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6년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당시 4살이던 은비는 위탁가정에서 받은 학대로 온몸에 화상이 가득한 채 사망했고, 비슷한 시기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6살 아이의 온몸에 테이프로 감아 숨지게 한 이른바 포천 아동학대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당시 국회는 대책위원회까지 발족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은 반짝 관심을 보였을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아이들에게 이제는 달라진 세상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정인이 사건 가해자에게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전화 연결해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속보를 먼저 하나 좀 전해드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아랍에미리트를 향하던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가 됐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혁명수비대가 걸프해역에서 한국 선박을 납포해서 항구로 지금 이동시킨 상태라고 하고요. 이 유조선에는 한국 국기가 지금 달려있고 기름 오염과 환경 위험을 이유로 납포가 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민아 시사평론가 전화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방금 전에 제가 그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한국 유조선이 혁명수비대에 납포됐다, 이런 속보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아랍에미리트로 가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됐다, 이런 소식인 건데요. 이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혁명수비대가 걸프해역에서 한국 선박을 납포해서 항구로 이동을 시킨 것이고, 이 기름 오염과 환경 위험을 이유로 납포한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한국케미에는 7,200톤 가량의 에탄올을 적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억류의 이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납포된 선원은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국적이다. 그리고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바스에 구금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AP, AFP, 로이터 등의 외신도 이 매체를 인용해서 지금 한국 유조선의 납포 사실들을 보도하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선사 측에서는 네. 일단 공해상을 항해 중인 상황이었고 예정된 절차와 항로에 따라서 이동 중인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이란 당국이 이제 다가와서 이제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항로를 변경해서 이제 이란 영해에 진입한 것이고 뭐 납포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란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선 이유는 뭐 에탄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자신들이 싣고 있는 물질은 합법적인 이런 물질들이고 실제로는 배에 또 다른 어떤 밀수 품목이 실려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에탄올이라든지 뭐 이런 불법 물질 뭐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란과 미국 사이가 그렇게 쏙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핵 협상 파기 이후로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이란의 혁명수비대장이었던 솔레이마니를 이제 암살한 이후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그런 국면이지 않습니까? 아직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정권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외 정책의 첫 번째 어떤 카드로 이란과의 핵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재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란은 지금 뭐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돌발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뭐 해프닝성으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이란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고려를 가지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어떤 뭐 접근을 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교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란의 진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면 지금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봐가지고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외교부는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외교부 입장이나 추가로 좀 속보가 더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2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지역 확진자가 985명, 해외 유입 사례가 35명이었는데요. 서울 324명, 경기 260명, 인천 10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685명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서울의 경우에는 이 서울 동부구치소 5차 전수검사에서 127명이 추가 확진된 사례가 이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요. 인천의 경우에는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주말 사이 4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망자는 19명이 새로 확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다시 늘긴 했지만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추세로만 보면 좀 확산세는 좀 일단은 주춤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되는 가운데 일단 오늘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51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는 이게 654명이었기 때문에 일단 137명 정도는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새롭게 파악되는 집단 감염 사례가 없다라면 일단은 신규 확진자가 좀 오늘보다는 내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보입니다. 근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좀 체감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 주간 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지난 3주 동안 989명에서 916명으로 차츰 감소하는 양상이다라는 건데 네. 이게 대규모 집단 감염 영향 때문에 확진자 수가 이제 여전히 많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영향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확진자 숫자가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혀가는 그래서 급격하게 확산세가 감소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당연히 아닌 것이고요. 네. 완만하게 감소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이제 확진자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서서히 1,000명대에서 900명대, 800명대 이 수준까지는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정도로 이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렇게 판단한 근거 중에 하나가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이게 한때 굉장히 1.28까지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최근 네. 한 주 동안에 이제 1로 줄어든 상황인데 일단 이게 이 수치가 1보다 넘으면은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뜻하고 1보다 작으면은 감염이 통제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확산과 통제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감염 재생산 지수가 0점대로 떨어지게 되면 줄어든다고 하는 지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만한 감소세라고 평가는 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의 특징이 전체 확진자 숫자의 확산세는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확산세가 줄어드는 것이지만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그 집단 감염의 어떤 정도가 쉽게 이렇게 좀 제어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동시에 드러나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건데 일단 서울시가 산후조리원 종사자 버스기사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주에 산후조리원들의 검사를 받도록 공문을 보내서 지금 거의 99%가량 검사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중에는 종사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고 이 사람들이 있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산모와 신생아까지 포함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종사자 중에서 버스기사의 경우에 2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에서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진된 기사가 운행한 버스 6대에 대해서 버스 내에 바이러스를 있는지도 검사를 했는데 이 바이러스는 이제 검출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서울시의 설명이고요. 또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7만 5천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번 달 8일까지 이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강남구의 한 택시회사에서 확진자 10명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 나와서 굉장히 여러모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택시 운전기사가 8명, 택시회사 직원은 2명으로 확인이 됐고 이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차량 소독이라든지 승하차 후의 환기, 마스크 착용 이런 기본적인 방역수칙 자체는 지켜졌다고 해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 서울시는 팀원이로부터 탑승객들의 명단 190여 명의 자료 이런 것들을 받아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북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6명이 추가 확진된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는 시설 내에서 숙직을 하면서 다가 모임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고요. 또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들도 120명 넘게 이제 증가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에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입국한 주한미군 관련 인원 23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건데요. 9명은 입국 직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2명은 격리기간 중에 2차 검사에서 나머지 12명은 격리 해제 전 의무검사에서 확진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나 보산 공공기지에 있는 코로나19 전용시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 오늘부터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만 적용됐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됐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국 식당에서 4명까지 예약을 받고 동반 입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5명이 만나서 2명, 3명 이렇게 나눠 앉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꼭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수칙을 위반을 하면 이 식당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2.5단계인 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인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하고요.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2.5단계 준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종교시설 주간의 모임, 식사 이런 것들은 다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게 스키장과 학원 일부 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이 대목이었는데요. 이 전국의 스키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정원의 3분의 1까지만 이제 허용을 하고 밤 9시 이후에는 반드시 문을 닫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스키장 내의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운영이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에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의 경우에 운영을 하도록 허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키장이나 학원의 경우에는 좀 규제가 조금 완화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2주가 더 연장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방역 조치에 불복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제 학원들 중에 태권도, 발레 이렇게 체육을 주제로 한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 헬스장 업주들의 경우에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부 헬스장의 경우에는 이 헬스장을 이거 지금 뭐 운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이제 문을 열고 좀 있는 이런 일종의 오픈 시위 이렇게 불리는 이런 시위를 또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이 헬스장 운영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이른바 말하는 뭐 인증 게시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주에 또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상단 영업은 가능하도록 방역 당국에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집합 금지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이 헬스장 운영자가 시설을 관리해야 된다 또는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문을 여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회원이 운동을 하는 행위는 지금 금지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회원 상담 이게 이제 집합 금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이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집합 금지는 2인 이상이 모일 수 없는 개념이긴 한데 회원 상담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서울시의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문체부 이런 관계 기관들의 건의 공문을 보내서 좀 유권 해석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건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2단계 수준에서 실내 체육시설의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비수도권하고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할 때 침방울이나 이런 거 많이 튀게 되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을 고려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학원에서 9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1대1 피트니스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괜찮지 않겠느냐 뭐 또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고 있고 참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려서 짧고 굵게 끝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정반대로 2.5단계 조치마저도 안 지키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3단계를 올려서 짧고 굵게 끝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이 여전히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2.5단계가 연장되는 상황으로 가면은 운영을 할 수 없는 일자만 이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짧고 굵게 끝내달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방역 피로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연말연시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가 이제 10곳이 이제 적발되기도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3곳 그리고 20명으로 제한된 비대면 예배 인원을 초과한 교회 7곳 등이 이제 적발이 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합금지 명령을 서울시가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외에도 상당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2.5단계 조치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다시 3단계로 이제 거리두기를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2.5단계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3단계로 이제 좀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을 때 과연 그것이 실효적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설명이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3단계 거리두기를 이제 높이지 못한 이 부분은 뭐 뼈아픈 실책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3단계로 다시 이제 좀 높이는 논의를 하기에는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이 전문가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백신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방역 당국이 이달 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오늘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코로나19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2월 말부터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있는 어르신들부터 접종을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그 준비를 이제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코로나19 백신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임시 예방접종으로 지정을 해서 시행 근거를 마련을 하고 이와 관련된 시스템 등록 그리고 이상 반응 대응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걸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심사를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좀 그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해외에서 지금 뭐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모로 좀 불안하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말씀 많이 전해드렸는데 식약처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해외 개발 제품의 경우에는 허가 시에 외국 승인 사례를 참고하면서 승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근거가 된 과학적 데이터, 이걸 실제로 실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이제 고려하는 것이다라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지금 승인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신속하게 국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이 지금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접종을 시작한 상황인데 지금 뭐 영국 전역의 대형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700여 곳에서 접종을 시작했고 상당히 환자 접촉이 많은 의료진이나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새해 벽두부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 쏘아올린 사면론 때문에 정치권이 아주 시끌시끌한데요. 이 대표가 당내 반발에 좀 부딪혀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사면은 자신의 평소 소신이다. 사면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연합뉴스하고 10년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나서기도 했고 그 외에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이제 긴급 소집을 해서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우선이다라는 점에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최고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는 이 간담회 직후에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전히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자신의 오랜 충정이 반영된 이런 주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일단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제3고심 선고가 오는 14일에 예정돼 있으니까 일단 이 이후에 이제 다시 그러면 재론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설명인 걸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 뭐 엄중낙연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을 만큼 평소 굉장히 신중한 언행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면론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조금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정치적 득실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에 이런 발언을 왜 꺼냈는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낙연 대표의 의도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한 3가지 정도의 의도를 이 정치권 또는 평론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신년 여론조사 이런 데서 확인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뭔가 자기 정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이낙연만의 이런 좀 상황을 정리해 가면서 실제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제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결국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이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사면론이 다시 제기가 되면서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걸 이낙연 대표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좀 총대를 메고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먼저 이렇게 사면 얘기를 꺼내면서 그것을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사면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효과가 결국은 국민의힘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겨냥한 뭔가 정략이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요. 주로 이런 반응이 이제 국민의힘이 좀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그 이유 없이 좋은 걸 해주면 우리도 이제 의심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뭔가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과거 정권과의 어떤 연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다시 인식하도록 해서 이 재보궐선거에서 유리한 거를 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이 과연 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해석에서 등장하는 대로 이낙연 대표가 중도층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주장을 했다. 이런 해석에 따르려면 이 중도층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전직 대통령 2명의 사면에 대해서 중도층이 지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이런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략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리더십에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던데, 좀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면론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에는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는 어떤 배경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크게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로서 선두에 올라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좀 논쟁적인 입장 표명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좀 지켜보겠다. 관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론으로 인해서 당내에 원래 지지를 받고 있던 주류 세력, 이른바 친문 이렇게 불리는 이 주류 세력의 지지를 상실할 위기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관계가 좀 서먹했던 이 주류 세력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두 번째 얘기의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2017년에는 적폐청산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전직 대통령,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 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의 연장선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는 사면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재명 지사가 사면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환경에 지금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고려해서 이제 말을 이런 차원에서 아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측근들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사면을 내 전제로 얘기하는 사과와 반성, 이런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격하게 반발하고 있던데요. 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일단 사면을 지금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뭐 사면으로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결국 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워 담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이게 뭐 장난하는 거냐, 뭐 이렇게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의 측근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화를 좀 격정을 토로하는 듯한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의 경우에는 네. 이 사면의 전제로서 이제 사과, 반성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들을 시중 잡범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 재판은 정치적 보복인데 사면을 하려면 굳게 해줘야지, 이게 뭐 무슨 횡포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김기현 의원의 경우도 이것은 전직 대통령들을 노리게 취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친박계 좌장으로 과거에 불렸던 서청원 전 의원의 경우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사면 당사자들에게 반성문을 쓰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무리한 요구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여겨졌던 이정현 전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지지율 반전을 위해서 사면을 정치화하고 있다라면서 좀 화를 많이 내는 분위기입니다. 정의당도 좀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아직 자신들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을 국민은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이제 원론적으로 원칙론을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사면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용산 참사에 뭐 보상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이런 유가족들이라든지 쌍용차 피해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보듬는 것이다라고 좀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청와대하고 이낙연 대표가 교감하에 지금 이런 사면론이 제기가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면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대통령 한 명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청와대 입장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청와대는 일단 공식 입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면을 지금 뭐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낙연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와 어떤 뭐 교감도 없이 어떤 뭐 이런 방구의 얘기도 없이 막 이런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이 되고, 최소한 청와대 자신의 의사 정도는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최근에 2차례 독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보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인데, 이 기자회견에 이제 이런 좀 사면을 유추할 수 있는 또는 직간접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낙연 대표와 청와대와의 교감 이런 것들의 존재는 아마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8일에 본회의에서 이제 중대재해법을 비롯해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를 할 테니까 이 여야가 좀 합심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지도부도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라는 게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합의가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합의가 된 내용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뭐 됩니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어떤 정의에 대해서 일부 이제 합의가 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처벌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법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주를 예를 들면 이 뭐 1인 이상 사망으로 요건을 할 것인지, 동시에 2인 이상 사망한 뭐 사건으로 할 것인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이 경과를 이제 그동안의 사고의 경과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충분히 토론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김태년 원내대표가 밝힌 시간표대로 8일 이전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몰이를 해서 거의 밤샘 토론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진단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치더라도 지금 여당 내부에서조차 합의가 안 된다. 근데 지금 시간표는 8일로 제시했다고 하니까 뭔가 논의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해 당사자라고 할 만한 중소기업 쪽이나 아니면은 노동계 양쪽에서는 더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각각 방문을 해서 우려를 좀 전달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원화청 구조, 그리고 열악한 자금 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산재의 어떤 지금 뭐 어떤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이제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가 되면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다라는 입장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첫 번째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구체화를 해서 기업이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주 처벌을 하는 요건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로 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사업주에 대한 이제 징역형 이런 것들이 이제 하한 규정, 즉 일정 이하로 이제 선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한 규정이 아니라 상한 규정으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도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소상공인 적용은 좀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법안 내용대로 한다면 공중이용시설에 대부분의 지금 어떤 소상공인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렇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다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과 진보단체들 뭐 이런 것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특히 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하고 이 유가족들은 정부가 제출한 이 정부안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안은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부안에 대해서 중대재해 개념이라는 게 뭐 동시 2인 이상 사망한 사건의 경우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거 김용균 씨 사례라든지 구의역 사고 이런 것은 뭐 이 법으로 처벌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기업의 안전 담당 이사를 국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오너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조건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특히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원청을 책임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건 현장 상황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크다, 이런 주장을 노동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액도 지나치게 이제 완화됐고, 그다음에 법 적용을 하는 이 사업장의 규모에 있어서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을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2년에서 4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는 점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산재 사고의 경우에는 이 이하의 이제 사업장이 대부분에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유예 기간을 길게 주게 되면은 사실상 이 법은 이제 무용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일단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 이 재산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렇습니다. 7살 때 이제 이 충북 영동군의 땅 2만 1000여 제곱미터를 취득을 했는데 2012년에 총선에 당선된 뒤에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재산 신고를 안 했다, 이 의혹인데요. 정작 2003년에 청와대 민정 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이제 야당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후보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불찰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면서도 이것은 뭐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2개 부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개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하고 특히 이제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박범계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추미애 장관의 시즌 2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네. 또 공수처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부터도 이제 편향된 인사이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난관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검찰하고 이제 새롭게 관계 정립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으니까 그 법심도 고려해서 이제 좀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의 이제 제도적인 어떤 완성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은 또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기대를 한편으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뉴스에 시작하면서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해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또 속보로 우리 군이 상선이 억류된 직후에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 이런 소식이 지금 긴급 속보로 또 들어왔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윤석효 회장 연결해서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회장님께서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난 토요일 저는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굉장히 이제 놀랐는데요. 이 사건이 작년 그 10월 13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생후 16개월 된 여자아이의 그 사망 사건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고, 그리고 그 CCTV 이제 영상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그 전날에도 축 늘어져서 아이가 어린이집 교사한테 안겨서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그대로 이제 방영이 된 것을 봤는데, 이미 이제 어린이집 교사들이 상당히 학대에 대한 사진을 모아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가 초동에 되지 않아서 아이의 사망까지 이르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에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모두 내사 종결하거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니까 불기소견을 달아서 사건을 송치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네, 상당히 지금 그 아동학대 처벌법, 그러니까 2014년 그 2013년도 울산 계모 사건, 또 대구 아동학대 사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가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하는 말하지 못하고 정말 그 유권자가 아닌 표가 없는 그런 아이라 하더라도 그 이권을 보장을 하고 그러한 그 아이의 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수조사까지, 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가장 아이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교사들이 정말 수차례, 제가 그 기록을 보니 2019년 4월 2일, 4월 9일, 4월 10일, 4월 11일, 4월 28일, 5월 25일
지속적으로 사진을 남겨서 그 학대 정황들을 신고를 했는데 왜 그 부분이 증거 부족인지 내사 종결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상 그런 그 어린아이일수록 그 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말하지 못하고 울지 않고 표현력이 감소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구조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경찰이 수사 의지가 부족하거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도적인 어떤 결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둘 다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제 신고를 했을 때는 그 양부모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 나오는데 그 양부모가 입양 기관에 근무했고 또 방송을 출연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할 일 없다. 뭐 이런 사고 방식으로 그 분명히 그 양부모에 대한 조사도 했을 건데 네. 중요한 것은 아이에 대한 난 상처 그대로를 보고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당했을 그 고통의 크기와 정도를 판단해서 법의 적용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상당히 이 사건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고 네. 특히 초동 수사에서 그런 흔적이 발견이 되면 분리 조치가 우선적으로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또 더군다나 3차례 신고가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강도가 세지고 있잖아요. 네. 5월 25일 날 했는데 무혐의 처리를 한 이후에 6월 29일 날 그 차 안에 있던 방치된 아이를 또 신고를 해서 그때 또 조사를 했는데도 그때도 경찰에서 아이를 부모한테 다시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9월 23일에는 처음에 아이를 그 진료했던 병원 수학과 원장이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도 또다시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아이는 정말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에서 살 수 있는 그 순간에 결국은 그 어른들의 그런 판단 잘못으로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인이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잖아요. 이 강한 네. 외력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학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양모가 단순한 사고였다 이렇게 주장했던 걸 그걸 그대로 그냥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 양모의 태도도 문제고 또 이걸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경찰도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네,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양모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을 때 물론 이제 학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모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이.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애초에 발견된 시점이 어린이집 교사 또 지나가던 차에 수십 분씩 방치된 것을 본 사람 그다음에 또 그 병원 원장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이 시인을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 차례 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한 사고라고 주장했다는 것만으로 경찰에서 내사 종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회는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살인 혐의 적용하려면 살해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지금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의죠. 고의라는 게 물론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그 결과 발생을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혐의를 인정하는데 그것은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또 그런 어떤 공격 부위나 반복성 또 사망에 대한 결과 발생 가능성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혐의점을 둬야겠다라고 본 것은 이미 아동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차례 아동학대를 당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고 3차례 이상 이미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아동이
충분히 자기의 폭행에 의해서 자기의 학대 행위에서 사망했을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공격 부위가 장파열입니다. 그러니까 장파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다리나 팔다리의 골절이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장기가 들어있는 곳인데 네. 그 장파열이 수차 발생한 것이죠. 이미 이 당장의 그날 10월 13일 날 오전에 발생한 그 손상 이외에도 그 전에도 파열 손상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 군데 손상이 있었다는 것이 의사들의 그 증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TV 인터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 경위나 동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충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경과를 고려하면 살인에 대한 범인은 입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아이는 이제 8kg, 9kg밖에 안 되는 아이고 네. 지금 양모인 경우에 최소한 50kg 이상이 되면 아이한테는 5배, 그리고 6배 정도에 되는 어른이 가한 폭력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그 아이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리 16개월밖에 되진 않은 아이에 대해서 작은 물리력을 행사한다 해도 이거는 성인이에게 가해지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미 장파열이나 복부 출혈이 가득 차 있고 온몸이 이제 멍이 든 상태를 고려하면 이거는 충분히 사망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폭력을 가했다고밖에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정인이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우려한 상황이다. 전문의 부검의한테 3명한테 재감정을 우려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네. 이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서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부검의에게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는 것 자체가 살인죄를 기소하기 위한 어떤 절차적 단계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재감정을 의뢰한 것이 아닌가 보고요. 그 부분이 이제 밝혀진다고 하면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 아동학대 사건에서 살인죄 인정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은 나긴 하는데요.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도 살인죄 적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오래된 대구 아동학대 사건에서 소풍 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했던 그 사건도 살인죄가 의뢰됐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성 변호사에서 그 사건도 여성 변호사에서 무료 변론 지원을 했었고 2016년도 17년도에도 제가 이 여성 변호사회의 아동 청소년 위원회가 같이 변호사님 10분이 무료 변론을 해서 목포 지효 사건이라고 그것도 아동학대 중상해로 당초에는 기소도 되고 그리고 1심 법원에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살인미수로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들이 입증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부모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가 현재까지 한 500장 넘게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 혐의를 변경하거나 이런 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은 국민들이 지금 특히 보도 이후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아직도 엄벌 의지가 보여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는 많은 국민의 뜻이고 또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재판부에도 전체적인 양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랑 살인죄는 형량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법정형 자체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실 아동학대 살인이라는 별도의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살인죄에 의유를 하고 있어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에는 이제 사형은 없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실제로 이제 그것이 법원에서의 판단하고 있는 양형을 보면 이 살인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고 18년, 22년 이런 식으로 선고가 되는 반면
아동학대 치사로 의유를 하게 되면 그것보다 낮은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경 요소를 반영을 해서 중형이 아닌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아동학대 치사상 15건 정도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15년 이상은 한 건밖에 없었다. 그런 것이어서 네. 실제로는 양형에 있어서도 상당히 아동학대 치사상을 살인과 달리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형량에 대한 재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5163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쳐버린 공권력을 지탄합니다만 이 역시 만시지탄이겠죠. 가슴이 답답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1303님, 정인이를 생각하면 어른으로서 미안한 생각뿐입니다. 부디 학대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길 기도합니다. 청취자분들 이런 의견을 좀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그 제도적인 조치도 중요한데요. 사실상은 저희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어린이집 교사나 이웃이나 병원 원장이나 지나가던 사람도 아이가 상당히 좀 수상하다, 이상하다. 그런 모습이 보이면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고가 사실은 아이를 살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도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 길 가던 아주머니가 네. 신고를 해주셔서 아이가 구조가 됐거든요. 아동학대 신고는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해서 문제가 없다면 정말 아이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지만 네. 문제 있는 경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는 과하더라도 그것은 남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관공서에 알리거나 또 아동의 경우에는 사실 외부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주변의 관심이 아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고 의무자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윤석희 회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 KBS 58분 날씨. 서해 북부 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 영서 북부 지역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는 내일 새벽까지, 경북 내륙은 내일 새벽에, 전라도 지역은 새벽